네, 독거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마포구 홍대랑 굉장히 비슷한 여기 과테말라 시티 조나 4에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젊은 동네들이 많이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힙한 곳이고요. 여기 제가 다시 온 이유는 그 고프로가 이제 부서져가지고 깨져가지고 2년 됐거든요. 이제 수명을 거의 다 해가는 것 같아요. 자꾸 꺼지고 막 그래가지고 LCD도 이게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55만 원에 파는 그 고프로 12를 여기서 78만 원 주고 샀어요. 한 3만 원 더 비싸 주고 샀어요. 여기가 사치세를 매기거든요.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좀 비싼 그런 기기다 보니까 사치세를 매겨가지고 나중에 언박싱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까지 안티구아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카테난고산 등반을 했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오셔가지고 매 20분마다 펑펑 터지는 그 화산 한번 진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영상 제가 드론 영상들 올려드렸잖아요. 약간 뭐랄까 그 인간계가 아니고 신계예요. 신계. 해발 4,000m 이상에서 움직이는 그 구름과 천둥과 이 화산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드론 영상으로도 담을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꼭 여기 과테말라 오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과테말라 여행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후에고산, 아카테난고산 등반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과테말라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안티구아 커피 마시고 그리고 아카테난고산 등반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너무 지내기 편하고 사람들 친절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10월 6일이면 이제 한 달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과테말라. 지금이 여기는 10월 4일 아침 6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4일 수요일 9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장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 못 올렸는데 이제 안티구아에서 여기까지 이동하고 뭐 고프로 사러 다니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에어팟 프로를 사려고 했는데 30만 원짜리 한국 30만 원짜리를 여기서 46만 원에 팔더라고요. 손이 안 나가. 어쨌든 그래가 영상을 만들려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에어팟도 지금 프로도 망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거 하나둘씩 다들 망가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이제 이것저것 투자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제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제 매매 내역들을 보면 제가 이제 주식을 팔 때 20%씩 5번 걸쳐 판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작년 11월쯤에 한 1차로 팔았어요. 11월, 12월 연말에 이제 팔았고 그때 당시는 중국 주식들을 거의 다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개별 종목들 위주로 많이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봄에 이제 2차, 3차 이렇게 팔았었고 시장이 쭉 올라갔잖아요. 팔았고 그리고 7, 8월쯤에 이제 7월 달에 올해 고점이었잖아요. 그때 20% 팔고 좀 빠졌을 때 8월 달 다 팔아서 거의 이제 지금 이제 100%다 현금인 상태입니다. 현금 상태고 그 뒤부터 이제 8월부터 쭉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거의 이제 좋은 가격에 다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수익률은 41% 수익이 났었고 2022년에 그리고 올해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죠. 이제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으면은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산을 좋아하거든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짐이 많으면 하나씩 이제 버릴 수 있잖아요. 뭐 물 같은 거 좀 버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5시간 동안 이제 4,000m 등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거우니까 하나씩 이제 버리기 시작한 거죠. 물 같은 거. 그렇게 비워가듯이 종목들을 하나씩 이제 비워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하신 걸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요. 고점에서 다 팔겠다는 건 정말 신의 영역인데 대부분 한국 투자자들의 99%는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다 팔아요. 이런 스타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정석적인 투자가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뛰는 몰빵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바이 앤 프레이 전략을 이제 펼치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서 파시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빠질 때는 다들 이제 투매를 하기 때문에 워터파크 미끄럼틀처럼 정신없이 빠집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이번에 어제 며칠 동안 계속 그런 걸 경험하셨잖아요. 뭐 이 얘기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 빠질 때는 정말 사람들이 투매를 하기 때문에 쑥 빠지고요. 정말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파는 그런 편한 매매, 마음이 좀 편한 매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덜 먹고 덜 깨지면
결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1년,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야지 롱런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22년 동안 있으면서 터득한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 고점인 7, 8%에서 엔비디아 같은 종목 정리하고 팔아야 승리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그거 다 들고 있는 분들 많이 빠졌잖아요. 이것저것 다. 저는 제가 승리자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저를 따라서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같이 승리자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제 현금 비중이 100%이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3, 40% 정도는 현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 생각하고요. 이게 뭐랄까 그 약간 여러분들이 한 수조 원대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매니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채널은 이제 35세에서 55세 분들이 한 7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런 분들이면 조금씩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이요. 20대들처럼 막 단타치고 그런 30대도 안 계시잖아요. 굉장히 그동안 10년 이상 소중하게 모아둔 돈들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그렇게 막 마구 굴리면 안 되죠. 소중하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부드럽게 아주 신중하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2023년 3분기부터라고 제가 봤잖아요. 3분기 이후부터. 10월달 되자마자 뭐 지금 난리 났어요. 추석 끝나자마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1분기였던 3월달에 한번 터졌어요. 제가 알기로 2007년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기 전에도 봄쯤에 컨트리 와이드였나 하나가 터졌었거든요. 이게 되게 비슷해요. 뭔가 터지기 전에 한 반년 전쯤 되면은 뭔가 펑 하고 터져. 약간 뭐 하인리히의 법칙. 제가 아침이다 보니까 지금 말이 잘 안 되는데 뭐가 터지기 전에는 미리 하나가 터져서 그 신호를 내는 것 같아요. 탄광 속에 카나리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는 늘 폭등을 만들어 놓고 폭락시킨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뭔 일이 있었냐면 바로 AI 열풍, 챗GPT 열풍이 있었죠. 이게 바로 이번에 주인공이었던 거죠.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던, 막 50년치 이익을 다 땡겨가지고 주식들을 다 올려놓는. 그래서 그런 게 올라가니까 막 개별주들 있잖아요. 그동안 막 소외됐던 거, 2년 넘게 소외됐던 것들을 막 움직여서 제가 얘기드렸던 게 시장의 질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무도 이제 듣지 않았었죠. 1분기 SBB라든가 그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확산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제 돈으로 계속 막고 있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는 이제 10월 달부터는 연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틱했던 게 바로 올 한 해의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 있는 재무부는 돈을 막 풀고 있는 모양새니까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는 거죠. 제가 5월 달에 이제 샌프란시스코하고 LA 중심가를 다녀온 영상이 요즘 들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다녔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터져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미 샌프란시스코에는 4천억짜리 그 거대한 빌딩 하나가 800억에 팔렸잖아요. 800억에. 이게 몇 달 전이거든요. 이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미. 근데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챗GPT 이런 거 요즘에 사람들 별로 하지도 않죠. 아무튼 이제 4분기부터는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기 시작할 건데 미국 경제가 이거를 얼만큼 이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1월쯤에 한번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7월부터 꾸준히 해왔던 얘기잖아요. 8월달, 9월달 이제 잭슨 홀 미팅하고 FOMC 때 저는 이제 연준을 매파적으로 봤는데 역시 그것도 맞는 이야기였고, 11월 금리 인상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하지 않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 11월 달 금리 동결이 70%대요. 정말 대단해요 시장은. 시장이 되게 멍청하다니까 생각보다. 물론 똑똑할 때는 엄청나게 똑똑하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시중금리가 먼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조금 놀랐기 때문에 텐트럼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4.75%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던 미국 보험사 CIO 말이 무색하게 지금 4.9%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잘못하면 5%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제 한국 채권 시장 채권 선물이 하한가 같더라고요. 와, 이게 추석 동안에 시장이 닫혀 있었다 보니까 열리면서 확 이게 이런 일인데
마찬가지로 그 미국 채권 시장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밀려가고 있잖아요. 투매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미국 채권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거의 시장 자체가 100%그 기관들이 하는 그런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개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뷰가 어떤 컨센서스가 한번 몰리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던지는 거예요. 어차피 채권 매매라는 게 기관과 기관끼리의 매매다 보니까 그들끼리의 그 리그가 있어요. 예전에는 야후 메신저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매매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국 시장 같은 거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후 메신저 그 채권 매니저들 방에 들어가면 가문의 영광이고 부와 권력과 명예가 보장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사라지고 다른 걸로 변하긴 했는데 그쪽에서 컨센서스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계속 올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기관들이 던지기 시작한 거죠. 매니저들이. 그렇게 이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0월 3일날 개천절에 그 증시 그 채권 시장을 보니까 진짜 하늘이 열려 있더라고요.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열렸더라고요.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멤버십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내일이면은 조금 바로 잡힐 것이다. 약간 숨고르기 할 것이다. 물론 그 다음에 더 빠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10월 4일 아침장이 시작할 건데 약간 강보합이에요. 강보합인데 또 시장이 어떻게 흐를지 몰라요. 아직 시장 시작하기 전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선물 시장 위주로 보기 때문에 왜냐면 시차란 게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시장보다는 움직이는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선물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 미국채 채권 10년물 금리가 4.5%가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날아갈지 모른다. 그다음부터는 품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4.9%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여기다가 뭐 제이미 다이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쓸데없는 얘기들 7%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6%까지도 보긴 보거든요. 기준금리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상호명 부동산이 먼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채권을 사라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9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드렸던 게 10월 중순까지 어마무시한 채권 입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을 이제 억누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지금 그대로 거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연준이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시장 이제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연준이 이제 앵무새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용이 강한 경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결같이 1년 동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둘기가 아니고 매파거든요. 근데 자꾸 시장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게 된 거여서 늘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 이 얘기를 작년 여름부터 계속 했지만 그때 3%대부터 얘기했었지만 3% 금리 때. 근데 지금 5% 중반까지 온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희망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걸 믿고 이제 채권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TMF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상황이고 한국 분들은 TMF를 이제 가장 많이 산 상품 올해 아마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물 타고 계시고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이 금리로 인한 그런 이슈는 나스닥 시장을 그 선물 기준으로 볼 때는 13,000은 안 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 바닥이다, 뭐 반등 있다, 반등 노리겠다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사면요 안 됩니다. 더 큰 게 지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말 쓰네요. 더 큰 게 올 수 있다. 아무튼 이제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 촉발한 그런 책임이 없지도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물론 이제 화폐적인 현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연준이 돈을 이제 푼 게 그 팬데믹 때 이제 금융 시스템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풀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촉발에 대한 책임이 없진 않아요.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화폐적인 현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딱 한 가지로 이유를 한 가지로 치부하면 안 돼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팬데믹 때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노동력이 상실이 됐었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부족했었잖아요. 아날로그 반도체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됐던 이슈. 뭐 물류가 잘 안 됐던 이슈. 물류비 엄청나게 튀었었잖아요. 막 그때 당시에 또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뭐 배가 하나 걸려가지고 한 20일 동안 이제 걸렸었나? 그거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서 악재와 악재가 다 뭉쳐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거지. 인플레이션은 그냥 화폐적인 현상이야. 돈 플러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얘기한 건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 봐야 돼요, 다.
한 가지만 보면요 실수하기 되게 쉬워요.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화폐적인 현상이 일정 부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연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연준도 어찌할 수 없는 게 바로 부동산 버블이죠. 상업용 부동산 특히 그렇고, 9월 FOMC를 보면 연준이 점도표를 이제 한없이 올렸잖아요. 연준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는 게 연준인데 왜 금리를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릴까요? 인플레이션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해서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잡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연준이 빨리 이거 꺼트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터트리고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누가 죽어요? 바로 부동산 기업들이 죽잖아요. 다 상환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거대한 규모인데다가 요즘에 누가 건물을 사요? 다 안 사지. 샌프란시스코 건물들 보면은 마이너스 40%에서 60%까지 빠진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이제 서부 부동산 시장, 상업용 시장 보면은 대충 마이너스 한 30% 정도 빠졌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30% 가까이. 그럼 지역에 따라서 최중심과 어떤 건물은 10% 빠진 게 있을 거고, 또 약간 외곽 쪽엔 50% 빠진 게 있겠죠. 쉽게 말하면 증시가 30% 정도 빠진 조정이면 50% 빠진 종목도 있고 10% 빠진 종목도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시를 연준이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내린 거밖에 없죠. 근데 금리를 내리려면 여러분들 뭐가 팍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당위는 없는 겁니다. 금리를 대략 한 3% 이하로는 내려줘야지 은행들이나 투자자들이나 다 만기 연장도 해주고 좀 편해지는 거죠. 이자도 내야 하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 기업들도 좀 좋아지는 거고, 펀드들도 기준금리 5%대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점도표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린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4.7%, 4.9%까지 확 날아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블러핑이에요, 블러핑. 아무튼 부동산 업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만기 연장이거든요. 만기 연장.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연장인 거죠. 금리를 낮춰가지고 만기 재연장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실이 줄어들려면 방법이 없어요. 경제가 더 성장해가지고 오피스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걸리는 이슈거든요. 중국 부동산처럼. 예전에 이제 잠실 롯데아파트 타워 123층인가 있잖아요. 석촌호수 그 동쪽에 있는 동호에 있는 거. 그거 생길 때 서울에 이제 오피스 폭탄이 떨어진다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게 엄청 거대한 그 오피스 공급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오피스 시장이 정체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었어요. 그게 한 2011년도인가 막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아파트도 되게 안 좋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5년 동안 공실이 계속 있었었고, 그게 이제 점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거를 이제 채워줄 이제 기초 체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공실도 줄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오피스를 이제 주거용 용도로 바꾸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한 달, 두 달, 몇 달 걸린 게 아니고 몇 년 이제 걸리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수석도 끝났고 해서 올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올해 저는 까불면 다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버신 분들도 있고 못 버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계좌를 지금 까서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이제 기부도 하시고, 또 해외 주식으로 버신 분들은 양도세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애국하셔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올해 지수가 한 3%, 30% 정도 올랐다고 막 강세장이라고 몇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확 폭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1월이 완전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1월 달 그때쯤이. 그때쯤부터 쭉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강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작년까지 주식 안 하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돼 있겠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고점이랑 올해 고점이 좀 비슷해요. 적어도 이 채널 보신 분들은 적어도 한 주식은 3년 정도는 이상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나스닥 고점 16,000에서 물린 분들이 수두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대부분 고점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그거는 리테일 했을 때 PB 할 때 10년 동안 아주 잘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제 객장에 전화도 많이 오고, 통장 개설을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번호표를 이제 들고 이제 기다리죠. 스님도 오시고 애기 엄마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끼리 메신저를 해요.
지금이 꼭지인가? 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 저는 연초에 올해는 까불면 다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에코프로 고점에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이제 90만 원 깨졌더라고요. 저는 에코프로 종목을 가끔 봐요. 그러니까 시세만 봅니다. 왜 시세만 보냐면 사람들의 광기가 어떤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시장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센티멘트를 이제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세를 가끔씩 보는데, 아무튼 이제 에코프로 고점에서 물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이고 대부분 물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미국 금융상품인 그 TMF도 모든 투자자들이 아마 물려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2021년 1월에 여의도 본사에서 퇴사했는데 그 전에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채권 트레이더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채권 시장이 열린 이후로 지난 한 100년 이상 열린 이후로 이렇게 10년 넘게 최장기 버블이 낀 적이 없었다. 최장기 강세장이 간 적이 없었다.